형법에 있어서 범죄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해. 구성요건. 첫 번째. 구성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대로. 오케이.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여기서 두 번 조금 넘겨가지고 맨 뒤쪽으로 좀 뒤로 가야 되는데 봅시다. 여기 보면 너무 뒤로 가는데? 위법성. 209페이지 위법성. 이게 잘못된 행동이냐 법률에 위반되는 걸 떠나서 사회상규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뒤에 엄청나게 큰 강아지가 따라와. 불독 이런 애 따라오는데 내 쟤한테 물리면 죽어. 그럼 어떻게 해? 막 뛰어가다 보니까 어떤 집 문이 열려있어. 그럼 어떻게 해? 네 어떻게 할래? 난 저기 안 들어가면 죽어. 근데 남의 집 문을 허락 안 받고 들어가는 건 뭐야? 우리가 알고 있잖아. 주거에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죄야. 이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거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죽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게 법에서는 법으로 봤을 땐 잘못된 행동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잘못된 행동인가 이런 것들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 긴급피난이라고 있고 긴급피난이라고 정당방위도 행사될 수 있지. 얘가 나를 죽이려고 막 망치를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럼 나는 망치를 가지러 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난 얘 어떻게 해야 돼? 뒤로 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손을 잡든가 못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생명이 사라지지 않게 내가 위험해지지 않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남의 몸에 손대는 건 잘못된 행동이 아니야. 남의 몸에 손대는 건 헌법에서는 자유권 위배고 자유권 중에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건 위배고 그지? 형법상은 상해죄나 폭행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어떤 게 더 잘못된 행동이야. 그런 것들을 이제 정당방위라고 하죠. 정당방위 우리나라 굉장히 좁게 인정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봐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어떤 놈이 20대의 도둑이 들었는데 20대 도둑이 아니고 50대의 도둑이 들었어. 근데 그 집 아들이 20살짜리 아들이 20살짜리 아들이 자다 깼어. 근데 이 도둑은 이미 훔치고 나가는 중이었어. 등을 보이고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붙잡아서 어떻게 할래? 붙잡아만 둘 수 있어. 얘 성격 그냥 온순하니까 붙잡아만 둘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다혈질인 애는 옆에 있는 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옆에 있는 그 우리 빨래 건조대 있잖아. 그걸로 대가리를 때렸어. 대가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 머리. 우리가 대가리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동물. 그지? 그래서 때려가지고 엄청나게 큰 상해를 입었어. 상처가 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걔 처벌돼.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정당방위의 범위가 좁아서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누군가가 나의 기본권, 재산권이든 자유권 이런 걸 침해하게 되면 걔를 그냥 뚝뚝뚝 말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신고하고 잡고 있어야 돼. 뭐냐 어떤 공간에 가둬놓고 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실제로 같이 징역을 갈 수도 있는 거야. 징역은 얘들아 얘기했지. 독방은 1.5평 그리고 다수의 인원들이 있는 방은 1인당 1.5평인데 1.5평이 주어지지 않는데 얘 좀 거기서도 서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제일 힘센 놈이 제일 좋은 자리에서 한 2평, 3평 차지해봐. 나머지 어떻게 되는 거야? 쭈구리 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죄짓지 마라. 절대로 죄짓으면 안 돼. 알았지? 오케이?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된 행동들을 할 경우들도 있는데 일부러 그런 행동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야. 분위기 알지?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야. 선 정확하게 지켜야 돼. 오케이? 말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에서 얘기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한다. 위법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나 이런 것들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건 뭐냐면 범죄가 되려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고 위법해야 되는데 그 위법한 게 쪼개진 거야. 조각된 거야. 조각 사유가 생기면 이건 범죄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됐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건 범죄로 말할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아마 봅시다. 세 번째. 아우 나도 간만에 형법을 보니까 다 기억이 안 난다. 4개인데. 그리고 쭉 넘기다 보면 책임성이라는 게 나와요. 책임성. 몇 페이지냐면 213페이지. 책임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여기 보면 내가 이런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일정한 예를 들어서 내가 얘 주먹을 쥐고 얘를 때리면 얘가 어떻게 될지 난 예상할 수 있잖아. 그지? 나는 그래서 책임성을 있는 사람이야. 근데 만약 책임성이 쪼개진다면 책임성 조각 사유가 생기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청소년, 미성년자는 책임성이 조각될 때 용서해 주는 거야. 형사 미성년자.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초등학교 6학년만 해도 애들이 얼마나 영악하니, 그지?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나타날지를 내가 몰랐다. 이게 책임성이에요. 예를 들어 책임성이니까 내가 지금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예상했다. 이게 책임성이거든. 예상할 수 있느냐? 근데 만약에 청소년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또 누구야? 14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또 그 외에 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해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나가버렸어. 이랬을 경우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성이 조각된다고 해서 풀려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4세 미만 처벌되지 않고, 그지? 14세부터 19세인가 그 사이에는 소년원에 가잖아. 그지? 소년원에 가는 거고, 성인 중에는 뭐야? 이게 예전에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 범죄 행위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서 풀어주는 경우들이 많았거든. 책임성이 조각된다고 해서.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돼.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입증이 되려면 내가 범행을 할 당시에 실제로 알코올에 의해서 그 결과를 예상 못했느냐, 이걸 증명해야 돼. 어떻게 증명하고? 쉽지 않지? 근데 약은 가능성이 있어. 약은 예를 들어 술은 몸에서 들어가면 지속성이 변하잖아. 좀 이 용량이 예를 들어 처음부터 취하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사람마다 그게 다르잖아. 주량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신을 놓을 정도로 내가 결과를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냐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없고, 근데 약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몸에 거의 비슷하게 반응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약으로 인해서 책임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들은 있다. 근데 약 먹고 사람 때려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봤을 때 약을 먹어서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 책임성을 조각시키기 아니고 무기징역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책임성이 조각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인데 내가 범죄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런 류의 인간이었다면 나는 처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세 번째 조건, 범죄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고,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심신미약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 그 심신미약이 성인인데 술을 처먹거나 약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리면 그걸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거야. 심신미약을 주장해가지고 추접스럽게 잘못한 행동을 또 까고 이래 되겠냐? 지가 한 행동에 책임져야지. 그리고 술을 먹고 예를 들어 약은 진짜 약물만으로도 나쁜 짓이니까, 만약에 술을 먹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예상하지 못한다면 술 마시면 안 돼, 얘들아. 무슨 알겠지? 아니, 그런 애들은 그냥 집을 문을 잠궈놓고 혼자서 먹어. 어느 누구의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게. 여기서 기본권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건 뭐야? 신체, 재산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자서 먹어. 그냥 나처럼. 오케이? 나 술집 가서 잘 안 먹거든? 친구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 3개만 알면 돼. 3개. 있어봐. 3개. 그리고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미수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 미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의적으로 뭔가를 했어. 준비해가지고 실행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대. 그게 미수범이야. 근데 미수범은 실제로 그 결과가 나온 실행범보다 훨씬 더 형량이 낮긴 한데 미수범은 낮긴 한데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것만 그렇게 처벌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재형법정규랑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지 미수범 처벌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주거침입이 미수가 있냐? 주거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기수야. 여기에서 기수는 말 타는 기수가 아니고 범죄를 실행한 애를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미수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가 되려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 구성요건. 두 번째 뭐? 위법성. 세 번째 뭐? 책임성. 요 세 가지가 충족돼야지 이제 범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 봅시다. 형법은 이게 다야. 근데 이게 내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려웠어. 우리 교수님들은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구성요건부터 천천히 가르쳐. 그럼 구성요건이 끝나고 나서 위법성에 대해서 가르치잖아. 위법성 가르칠 때쯤 되면 구성요건을 까먹어. 그리고 위법성을 가르치고 나서 책임성을 가르치잖아. 책임성 가르칠 때는 앞에 거 다 까먹어. 뭐 그러니까 큰 그림을 안 그려주시니까 보자. 그래서 구성요건이란 여기서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204페이지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등과 같이 형벌에 가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를 기술한 것들을 얘기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어떻게 처벌한다. 그래 사람을 살해한 자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이 죽이면 살인죄인 거야. 예를 들어서 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살인죄로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망치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는 거지. 어떠한 행위로든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된다. 어떠한 행위로든 뭐야? 사람을 때리면 상해죄가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앞에 특수폭행, 특수상해 이런 게 들어가려면 특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야간에 해가 졌어. 일모로. 그리고 여러 명이서 지속적으로. 이러면 특수야. 거기에 해당되면 특수라고 볼 수 있지. 사기로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예전에 가르쳤던 학교에서 가르쳐서 내가 전화가 왔는데 걔 나이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지. 사기다. 이중계약서 사기. 꼭 그럴 때만 전화를 하더라고. 이중계 사기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얘도 나한테 사기 치고 얘도 나한테 사기 쳤으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명한테 사기를 치잖아. 그러면 걔는 한 명한테 사기 쳤을 때보다 징역 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야. 건이 여러 개니까, 그지? 그래서 뭐 이중계약서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취직하고 사업도 하고 그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건넬 때는 굉장히 잘 알아보고 건네야 돼. 뭐 요번에는 걔네들이 사기당한 액수는 아직 나이가 20대라서 얼마 안 되지만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30, 40대에 뭐 사업을 크게 번창해야 그게 10억이다 100억이다 이렇게 되면 진짜 죽어버리는 거야 사람.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다 이러면 진짜 우리가 열심히 안 먹고 안 입고 일하면 우리는 젊기 때문에 나는 아니지만 니들은 젊기 때문에 몇 년이 벌 수 있어 진짜로 열심히 일하면. 근데 막 이게 억 단위가 넘어가고 막 몇십억이 되고 이러면 사람이 그냥 포기하는 거지. 야 솔직히 얘기해서 한번 계산해 볼래?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해가지고 1년이면 얼마? 1200이잖아 그지? 1200씩 10년을 저금하면 1억 2천이야.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있냐? 많이 없어. 미혼인 나도 그렇게 저금을 못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 매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굉장히 1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1억 이상의 자가를 가지고 있다. 자가를 가지고 있다. 그럼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야. 부모님이 만들어준 기반에 우리가 얹히는 거잖아. 알았지? 출발점이 달라진 거.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없으면 내가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해한 자 그리고 사람의 신체에 상해한 자 등과 같이 형벌에 가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에 유형을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거야.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범죄의 범위가 좁아져 버리잖아. 그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상적으로 기술했다는 얘기 이거지. 사람을 살해한 자는 구체적으로 기술한 거? 망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뭐 이런 거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것들이고요.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은 법에 나와 있는 그 조목조목한 뭐 규정들, 뭐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사람을 때린 자는, 뭐 이런 것들이 구성요건이에요. 그리고
밑에 뭐 구성요건이나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건 구성요건에 그렇게 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범죄, 지금 내가 한 행위가 해당돼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구성요건 해당성이야. 이해됐죠? 일단 내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때렸어. 그래서 내가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어. 그럼 사기죄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작위범은 뭐냐면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범죄가 되지만 자기 일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범죄가 되지만 일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자기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범죄 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두 개가 있어. 그지? 근데 부작위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범죄가 된 거야. 그래서 부작위범 따로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부작위범은 뭐 규정들이 있겠지. 뭐 일정한 행위, 예를 들어서 그 뭐 승객을 구조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두 번째 간호학과 다니는 친구들 잘 들어야 돼. 그 간호학과 다니는 친구들도 그 의료인이잖아. 의료인이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애를 모르고 가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배가 뒤집힌 거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선장이 타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한 입증이 필요 없어. 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내가 아무리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지나가다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봤는데 못 본 척 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지 처벌 가는 거야. 웃기지 않냐? 그래서 뭐 이게 착한 사마리아법 이래서 걔는 처벌할 수가 없어. 내가 못 봤다. 나는 그 사람이 술 처먹고 누워있는 줄 알았다. 이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봅시다. 여기서 보면 구성요건이나 구성요건의 해당성에 구별되는 법, 뭐 이런 거는 막 몰라도 되고. 부작위범이라는 건 뭐냐면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동작이라는 건 뭐야? 동작을 하지 않았대. 몇 페이지 하는지 모르니? 야, 왜 찾고 있어? 좋아. 야, 내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온 거냐?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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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형식범, 실질범 이거는 안 했다. 그냥 넘어간 거야. 지금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204페이지?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게 구성요건 해당성이고, 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구성요건이에요. 형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나와 있고, 거기에 해당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구성요건 해당성이야. 이해되니?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사람을 때린 자는, 이게 구성요건이야. 범죄, 폭행이나 상해의 구성요건이라고. 그지? 그게 구성요건이야. 범죄의 구성요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행동이 거기에 포함되느냐. 그게 구성요건 해당성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범죄로 밝혀져서 형사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너무 많이 침해되는 거거든. 갇힌다고 생각해봐. 답답하지 않겠니 얘들아? 가족들도 못 만나고 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이 갇혀있는 것만큼 우울한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그 자발적으로 갇히는 거랑 강제로 갇히는 건 다른 느낌이야. 제주도에 사는 애들이 그런 얘기 하더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제주도 가서 살고 싶어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아냐? 네가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거랑 우리는 강제적으로 여기서 처음부터 갇혀있는 거야. 다르다고. 제주도 애들은 대부분 제주도를 벗어나고 싶어 해. 순천 애들은 순천을 대부분 벗어나고 싶어 하니? 나도 어렸을 때 부산에 살았잖아. 부산을 겁나 벗어나고 싶었었어. 근데 벗어났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요즘은 좀 불편해. 힘들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동기부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동기부여는 집에서 탈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반항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 말고는 반항이 없어. 우리 엄마 얼마나 무서운데.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집은 엄마가 대장이야. 우리 엄마 말이면 다 법이야. 뭐 용돈 타츠는 쳐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작위범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여기서 형법에서 자기 고의에 의해서 사람을 뭔가 어떻게 한다든지 부작위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건 소극적 행위라는 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뭐가 된 거야? 범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작위범이란 여기서 보면 부작위에 의한 범죄, 즉 법규범이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얘기한다. 그래서 형법상 부작위라고 하면 뭐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손장은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다.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 구조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걔 징역 갔잖아. 얼마 받았지? 무기 받았나? 20여 년 받았나? 하여튼 되게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부작위범 한번 볼까? 김욕심이 살해, 김욕심이 더 많은 유상속이 탐나서 맞니? 살해?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동생인 김불성을 구하지 않음으로써 사망했대. 형사 책임을 묻을 수 있느냐? 이건 부작위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 보자. 부작위에 의한 범죄인데 즉 법규관이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된 범죄. 다만 형법상 부작위를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은 걸 얘기해. 즉 기대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김욕심은 김불상의 사망 목적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 즉 형법에서 얘기하는 긴급구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김욕심을 구조하는데 별 위험이 없으므로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누구야? 유상상속이니까 가족이잖아. 가족은 구조 의무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도 내가 빠진 걸 몰랐어. 그럼 구조를 못하는 거잖아. 그게 딜레마야.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알았는데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런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말고는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 볼 수 있죠. 근데 저 몰랐어요. 야, 강에 산에 CCTV 있니? 죽은 애가 살아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례가 좀 거시기 한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과관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성요건 중에 인과관계가 들어있는데 인과관계는 형법상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데 있는데요. 이때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는 사례부터 한번 볼까? 인과관계. 조직폭력배 한양호는 김상사와 공모와 같은 조직의 동료를 폭행한 칠성이를 보복하기 위해 린자 모텔에 있는 어구레를 칠성이로 착각한 거야. 죽였는데 딴 놈을 죽인 거야. 그래서 칠성이를 잘못 알고 쇠파이프 낫 등으로 억울해를 난 자인데 18주의 자상이 일어났대. 그래서 억울해는 이 사건으로 입은 자상으로 인해서 급성 신부전증이 왔대. 급성 신부전증. 일단 여기까지는 때려서 신부전증이 온 거야. 근데 신부전증은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수분 섭취 등을 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콜라나 김밥이나 이런 것들을 처먹은 거지. 그리고 나서 내가 1개월 있다 죽어버렸어. 폐혈증으로. 그러면 한양원이랑 김상사가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냐? 이거는 내가 한 행위랑 죽음의 결과가 연결돼야 돼. 내 행위로 인해서 얘가 죽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런 걸 인과관계라고 하지. 그럼 잘 생각해. 이게 될 것 같아? 잘 생각해봐. 얘가 조직폭력 둘이서 얘를 때릴 때 죽이려고 때린 거 아니니? 근데 얘가 운이 좋아서 폐혈증으로 끝난 거야. 아니 그 신부전증으로 끝난 거야. 중간에 걔가 약간의 김밥이랑 물을 처먹긴 했지만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이미 실행할 때부터 이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있지. 그러니까 살인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내 생각에. 니들 생각 어떠니? 보자. 그래서 여기서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죄적인 행위가 피해자가 입은 결과 사이에 소위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내가 한 행위가 살인의 결과, 내가 한 행위가 상해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야. 나의 행위로 인해서 얘가 다쳤다. 나의 행위로 인해서 얘가 죽었다. 보자. 그래서 한양은과 김상사의 범행이 억울해의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 아니지만 그 범행으로 인해서 억울해가 신부전증이 발생했고 폐렴이나 폐혈증 등 합병증으로 직접 사인으로 인정된 바 비록 억울해의 가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거는 내가 그 정도 때리면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걸 예상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누군가를 때려가지고 일단 잡혀갔는데 형사가 이런 얘기 하잖아. 너 얘 죽으면 살인으로 바뀌어. 그게 이거. 지금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얘가 죽어버리면
근데 그 중간 과정이 별로 내가 처음에 했던 행동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거라면 처음에 내가 했던 행동이 얘를 죽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가 그냥 그 사람이 다친 걸로 이제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아프면 교통사고 관련해서 산이라고 그러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의인데 고의는 뭐냐면 범행을 계획했느냐 안 했느냐 의도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보자. 행위자가 이게 고의란 행위자가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금 이 범죄 행위를 실행하고자 하는 행위자가 구성요건 이렇게 사람을 때리거나 이러면 살인죄로 기소된다는 걸 알고 상해죄로 기소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만약에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고의에 의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여자친구 스토킹을 해. 여자친구 남자친구 스토킹을 하는데 내가 스토킹을 하면서 스토킹은 좀 힘들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전직 야구 선수야. 그래서 내가 그 야구 배트를 가지고 사람 머리를 때리는 순간 나는 걔가 죽을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을 때려서 얘가 크게 상처를 입거나 사람을 죽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법은 이거야. 봐봐. 고의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결과나 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행하는 거 고의야. 이게 죽을 걸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속요건 해당성이라는 건 사람을 죽인 거.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의 의사표시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 고의를 가지고 뭔가를 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제일 세지. 근데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건 뭐냐면 여기 밑에 예를 한번 볼까? A가 휴가철에 동해안에 피서력 한 번 가지 못한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워 세상 살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A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골목 귀퉁이에서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한쪽눈을 감고 무조건 질주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죽었어. 그러면 A의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의 주장은 정당한가? 이게 정당해요? 눈으로 저기 사람이 있는 걸 봤어. 내가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눈을 감고 했으면 죽일 의도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엔 살인이죠. 내가 쟤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충분히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면서 그 행위를 그냥 한 거야. 그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 행위로 범죄가 발생한다는 확실한 인식은 없으나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미필적 고의.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만 고의가 꼭 필요하진 않지만 뭔가 범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합니다. 가끔 보면 TV 같은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얘기 많이 나와. 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걸 두 개를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한테 막 욕을 하면 얘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걸 알면서 내가 욕하면 되겠니? 그지?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반반이면. 그래서 보면 여기서 A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범죄가 발생한다는 확실한 인식은 없으나 그러한 결과 발생이 있더라도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 거죠. 에라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이건 형법상의 처리는 확정적 고의 이건 몰라도 되고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죽든지 안 죽든지 저거는 제 운명이겠지. 이게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과가 만약에 죽음으로 나타난다면 확정적 고의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니까. 그 얘기 단어는 몰라도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잠시만. 고의. 인간관계. 구성요건과 관련해서 부작위법 인간관계, 범죄와 인간관계 했고 고의도 했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사실의 착오예요. 사실의 착오는 이것도 얘부터 보자.
한국그룹 오만석 회장은 부인과 사별하로 애첩 양귀비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오만석 회장은 동거 전에 양귀비에게 약속한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이 쇠약해지고 있으나 유산에 대한 아무런 언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양귀비는 오만석 회장이 매일 마시는 보약에다 독약을 넣어두었는데 오만석 회장이 이를 깜빡하고 마시지 않았는데 엉뚱하게 가정부가 먹었대요. 가정부가 호기심 막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양귀비는 뭐야? 살인이야? 봐봐. 내가 이 음료를 탈 때 이걸 먹으면 누군가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치? 그럼 이건 고의에 의한 살인이야. 그런데 중간에 사실을 차고 그 구성요건 내가 죽이려고 했던 타겟이 바뀐 것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보자. 범죄자의 고의와 실제로 이제 고의라는 건 뭐야? 내가 얘를 죽이기 위해서 독약을 준비하고 그 독약을 어디다 탄 거야? 그 잔약에 탄 거야. 그게 고의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고 실제 발생한 결과는 누군가가 죽었어. 그런데 내가 죽이고자 했던 애가 안 죽었다는 거야. 범죄의 사실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범죄의 팩트랑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결과는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의 착오에는 이것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과의 착오 사이 생긴 경우 범죄자의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범죄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행위자가 인식, 의도, 사실관계 쭉 읽어와서 위 사례는 오만석 회장이 살해하려고 보약에 독약을 두어줘서 엉뚱하게 가정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만석이 먹었어도 죽었을 거 아니야. 근데 타겟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애가 먹어서 어떻게 된 거야? 가정부가 죽었잖아. 이건 살인죄입니다. 고의에 의한 살인. 사실의 착오에 의한 살인인데 어쨌든 살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가실인데 가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안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 요즘에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막 다다다닥 뛰어가잖아. 다다다닥 뛰어내고 이거 가다가 만약의 경우에 누군가가 떨어진다니 다치면 이거는 가실치사, 가실치상이야. 그지? 그래서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사람이 다치지 않을 수 있어도 이게 가실치사나 만약에 죽으면 치사고 만약에 다치면 가실치상이야. 근데 왜 자꾸 지하철 공사에서 거기다 적어놓을까? 뛰지 마세요. 왜 적어놓잖아. 예를 들어 그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이 어떠한 시설이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일정 부분 면하려고 계속 방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고장나서 다친 게 아니고 내가 걔를 툭 쳐가지고 떼굴떼굴 굴렀어. 그럼 나만 처벌받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문제가 생겨서 헛디뎌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지하철 공사도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관리하는 곳도 처벌받고 나도 처벌받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거 계속 공지하는 거야. 뛰지 말라고. 뛰지 마. 나는 저번에 한번 지하철에서 너무 애들이 툭툭 쳐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캐리어를 옆에 두고 원래 캐리어를 밑에 두거나 뒤에 이렇게 두는데 옆에 두고 내가 꽉 서가 있었거든. 어떤 애가 자꾸 삐집고 들어오려고 하더라고. 내려가지고 대판 싸웠잖아. 왜 그러냐고. 걔 때문에 개지랄하고. 그날 내가 좀 심기가 불편하긴 했었는데 조금 비켜줄 걸 하는 생각도 했지만 진짜 너무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켜주지 않으면 그냥 서 있잖아. 야, 걔는 끝까지 그 좁은 틈을 삐집고 들어. 만약 그러다가 캐리어 떼굴떼굴 구르거나 내가 떼굴떼굴 구르면 어떡하려고 그냥. 얘들아, 그냥 5분 먼저 가려다가 20년 먼저 가는 수가 있어. 진실이다. 뭔 얘기인지 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행복했어 지금까지? 안 행복했어? 그리고 이제 행복이 찾아올 거야.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가실은 내가 조금만 정상의 주의를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다시 가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써 그 태만한다는 건 뭐야? 등한시한다는 얘기잖아. 내가 주의임으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죄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걸?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쟤를 툭 치지만 내가 지나가다 쟤를 건드리지만 않았으면 쟤는 밀지만 않았으면 쟤는 죽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가실치사야. 근데 그 형량이 확 떨어져.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실범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주의에 의해서 법질서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의도해서 범죄를 한 건 아니고 내가 부주의해서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거야. 너무 어렵게 적어놨지? 근데 그런 얘기야. 오케이? 형법은 내가 학교 다닐 때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 가르치면서 공부해보니까 참 재밌는 학문이야. 간단하거든.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게 없어. 가실범 가정부인 A가 하는 일은 식사準備, 집안청소, 아기 돌보는 일 등이야. 그래 어느 날 아이가 젖병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켰는데 깜빡하고 가스레인지 잠그지 않았어. A가 잠시 잠든 사이에 가스레인지에 새어나온 가스에 의해서 아이가 죽어버렸대. 그지? 내가 한 행동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어. 이건 살인이야. 그지? 그런데 내가 이걸 의도했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보지 않아서 죽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거는 뭐야? 살인죄야 아니면 가실치사야? 그치, 가실치사지. 내가 조금만 더 가스레인지를 유심히 들여다봤더라면, 내가 자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A가 가스레인지를 켜두고 가스가 셀 염려가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주의를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가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실치사죄가 성립되고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애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잖아. 그렇지만 내가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범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면 고의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나도 모르게 했어. 내가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안 할 수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했어. 그러면 가실이야. 이거를 좋은 변호사는 뭐냐면 이게 형량이 절반이거든. 절반이야. 예를 들어서 가실범이랑 고의범은 형량이 거의 절반이야. 반뚱이라고. 근데 이거를 가실이냐 아니면 고의가 있었냐 이거를 잘 입증하는 애가 좋은 변호사야. 최선을 다했어. 근데 모르겠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결과적 가중범이냐.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건 뭐냐면 행위자가 일정한 고의를 가지고 그 범죄 행위가 일어났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너무 커. 나는 얘를 한 대 때려가지고 코피만 내려고 했는데 얘가 내 사에 빠졌어. 이런 거야. 결과적 가중범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 상대방의 얼굴을 한 대 때렸는데 땅에 넘어져서 머리가 부딪혀 사망한 경우에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폭행치사죄는 물론 고의범 중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있을 수 있겠지. 내가 의도한 건 상해였는데 어떻게 죽어버렸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그거 아니야. 내가 때리려고만 한 건데 얘가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폭행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때려가지고 죽인 게 폭행치사거든. 폭행치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의도는 폭행이었대. 근데 얘가 죽어버렸대. 과실치사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얘가 죽은 거야. 그리고 살인은 뭐야? 내가 얘를 죽이려고 준비해가지고 죽은 거야. 다르지? 내가 폭행을 의도했으나 그래서 한 대 때렸는데 얘가 죽어버렸어. 그지? 이거는 폭행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폭행치사죄고, 내가 얘를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지나 툭 쳤는데 얘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부주의해서 사람이 죽은 거잖아. 그럼 가실치사. 이해되니? 쉽지?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은 내가 의도한 것보다 결과가 훨씬 더 크게 나왔을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법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법하냐 안 하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야. 이 사회에 봐서 어떤 게 더 나쁜 행동이야?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는 게 나쁜 행동이야? 그거 아니면 나쁜 행동이 아니고 이게 더 위험한 거야? 아니면 내가 물려 죽는 게 더 위험한 거야? 야, 내가 죽는 게 더 위험한 거야? 아니면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한 거야? 어떤 게 더 위험한 결과냐고. 그렇지, 죽는 게 더 위험한 거니까 위법성이 쪼개진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 비춰보아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어떤 행위든 위법성이 있어야지만 위법해야지만 범죄가 되는데 이 위법성이 깨져버리면 범죄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보자. 여기 구성요건 위법성이 좋아서 범죄가 성립을 하면 각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되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건 구성 요건, 형법상 주거 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돼. 그러나 나는 거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러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지? 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위협성이 좋았던 거야. 오케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정당방위, 첫 번째 나온 정당방위 볼게요. 정당방위란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현재 위난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행위로서 상당성이라는 건 이유가 있어야지만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행위로 만든. 이게 무슨 얘기야? 말이 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제가 날 죽이려고 한 대 때려가지고 기절시켰어. 법에서 사람을 때리면 된다고 돼 있냐 안 돼 있냐? 안 돼 있잖아. 다 안 된다고 돼 있잖아. 근데 때렸대. 근데 걔는 나를 죽이려고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 현재. 그러니까 아까 전에 현재 위난이잖아. 그래서 등을 돌리고 나가는 도둑 뒤에서 때리면 안 된다는 거야. 정당방위는 현재 나에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막는 거야. 이해됐지? 옛날 사건 중에 누구냐? 여자친구가 지속적으로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남자친구가 가서 죽였지. 이게 정당방위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위법한 상황이 아니고 이게 좀 잔인하게 해석하느냐. 이게 정당방위가 되려면 성폭행을 당하고 있을 당시에 예를 들어 그걸 못하게끔 막다가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정당방위의 범위에는 다 들어가진 않지만 일정 부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지속적인 위험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걔를 죽였어.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범죄의 시작인데 정상 참작이 되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법률적인 문제나 의료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해야 됩니다. 아니면 진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어. 이해됐죠? 봅시다. 위법성, 정당방위.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방해하기 위해서 상당성이 있어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거. 지금 내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내가 한 이 위법한 행위도 위법한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 뜻이야. 그게 정당방위예요. 봅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당방위 얘 보고 이제 집에 가자. 정당방위는 도둑 A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집주인 B는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A는 B의 집에 훔칠 물건이 별로 없자 되돌아 나가고 있었는데 이를 놓칠세라 야구방망이로 뒤통수를 때렸어요. 나가고 있잖아. 때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진짜 우리나라는 난 정당방위 규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 규정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어놓은 건 예를 들어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거야. 제가 우리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죽였어. 뭐 이러면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으면 물건을 훔치지 못하게끔 하면 됩니다. 근데 죽여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내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할 수 있다는데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당방위는 타인으로부터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침해란 타인의 위법 부당한 공격을 말하고 침해는 현재의 침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해가 목전에 임박하거나 금박한 경우여야 하므로 B의 행위는 가잉방위예요. 그래서 가잉방위는 정당방위는 처벌 안 받지만 가잉방위는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도하고 때린 것보다는 덜 받겠지만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알고 계시라고. 긴급피난 다음 시간부터 합시다. 오케이, 조심해서 하세요.